안녕하세요. 책과 산책을 좋아하는 요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유발 하라리 교수가 쓴 사피엔스입니다. 워낙 유명한 책이죠. 2011년에 이스라엘에서 처음으로 출간됐고요. 이후에 한국어를 포함해서 30개 언어 이상으로 번역이 돼서 출간됐습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에 책이 처음 나왔죠. 아직도 스테디셀러입니다. 아마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책들 중에서 한 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과연 이걸 10분 조금 넘는 분량으로 리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좀 있었는데요. 숙제하듯이 다시 읽어보고 기록으로 남기는 차원에서 리뷰를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만드는 동영상들의 분량보다는 좀 양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유발 하라리 교수는 옥스포드에서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전공은 중세 역사와 전쟁 역사였죠. 지금은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대학에서 세계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어쩜 이리도 꿰뚫어 볼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책이에요. 사피엔스가요. 인용 자료가 워낙에 방대합니다. 그저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해석하는 아주 뛰어난 능력을 사피엔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는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역사학과 생물학의 접목을 통해서 자신의 논지를 펼쳐가는 그런 스타일의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주된 관심사는 두 가지라고 해요. 역사라는 것에 정의가 존재하는가, 이게 첫 번째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책의 주제죠. 사람들은 과거에 비해서 과연 행복해졌는가 입니다. 네, 이 책의 내용은 사피엔스의 과거와 현재를 들여다보는 것, 그게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관된 주제가 하나 있죠. 앞에서 짧게 언급했지만 과연 우리는 행복해졌는가, 네, 이게 이 책을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설명을 좀 해볼 텐데요. 우리는 세 가지 혁명을 거쳐왔다 라는 말을 이 책은 하고 있어요. 인지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 이렇게 세 가지인데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먼저 인지혁명이라는 거, 이건 약 7만 년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언어혁명이라고 봐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언어로 소통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더 많은 정보를 유통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 결과 다수가 유연하게 협동할 수 있게 됐다라고 저자는 말을 합니다. 이건 지구상에서 사피엔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죠. 다수가 유연하게 협동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같은 협동이 가능한 이유가 있다라는 게 저자의 생각이에요. 그건 실체가 없는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것들을 믿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등장한 게 전설, 신화, 종교 같은 겁니다. 이런 걸 믿으니까 사람들이 협동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모르는 수많은 사람이 공통의 신화를 믿으면 협력이 가능하다. 성공적인 협력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좀 더 쉬운 예를 하나 들면 십자군 전쟁 때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수백 수천 명이 몰려와서 목숨을 걸고 싸우죠. 200년, 300년 지속되도록 그 전쟁은 계속됩니다. 자, 이게 바로 종교의 힘이죠. 종교라는 거, 이걸 믿으니까 서로 간에 협동이 가능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시 원시 시대로 한번 돌아가서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사피엔스 협동이라는 건 저자가 보기에는 사냥하는데 그친 건 아니다 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시 지구상에 존재했던 다른 사람 종에게도, 그러니까 호모 종에게도 사피엔스는 협력을 발휘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만 년 전까지만 해도 지구상에는 이 사피엔스를 포함해서 호모종, 그러니까 사람 종이 6종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네안데르탈린 등을 포함하는 거죠. 그런데 사피엔스가 자기 영역을 확대할 때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머물던 사피엔스가 자기 영역을 점차 지구상으로 확대해 나갈 때마다 이 네안데르탈린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 종이 다 사라지더라 라는 거죠. 사피엔스는 그래서 생태학적인 연쇄 살인범이다. 이렇게 저자는 말합니다. 사피엔스가 협동을 해서 네안데르탈인 등을 몰살했다. 라는 거죠. 정리하자면 사피엔스의 인지혁명이 지구상의 경쟁자들, 네안데르탈린을 포함해서 지구상의 경쟁자들의 멸종으로 이어졌다 라는 거죠. 사피엔스가 매우 탐욕스러운 존재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내 거야 라는 거죠. 이 지구상에는 나만 존재할 거야. 이 지구상에 나만 존재해서 모두 다 내 걸로 만들 거야. 이것보다 더 탐욕스러움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자, 농업혁명. 이건 약 12,000년 전에 시작이 됩니다. 수렵 채집을 했었죠. 이전에는, 농업혁명 전에는요. 근데 이젠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같은 시점에 가축을 키우게 되죠. 이게 농업혁명이에요. 저자는 농업혁명으로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식량의 총량은 늘어난 게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여분의 식량이 생겼으니까 사람의 삶은 좀 더 여유로워졌을까? 좀 더 행복해졌을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 재밌게도 저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엔 배가 고프면 일을 했는데 농업혁명 이후엔 항상 일을 하더라 라는 거죠. 뭐 농사라는 게 그렇죠. 항상 곡식을 키우다 보면 일을 해야 됩니다. 돌봐줘야 되니까요. 물 뿌리고 거름도 주고, 또 가축도 항상 먹이를 주고 똥을 치워주고 그래야 되니까요. 농사를 지으면 더 여유로워질 줄 알았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농업혁명은 역사상 최대 사기였다 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재미있으니까 좀 이따가 다시 좀 더 해볼게요.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과학혁명이죠. 약 500년 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인간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참 제한되어 있다.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학혁명 전에는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구세주가 나타나야 전쟁도 끝내고 기근도 끝내고 심지어는 죽음을 끝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는 거죠. 과학혁명을 기점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인간이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500여 년 전부터 그런 기류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인류는 핵을 개발하게 되죠. 1945년 7월 16일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엘러모고도 사막에서 핵폭탄을 떨어뜨립니다. 그게 첫 번째 핵실험이었어요. 이건 인류가 역사의 진로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 능력을 보여줬다라는 것뿐 아니라 역사를 끝장낼 능력을 인류가 가지게 됐다라는 걸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인간은 우주를 개척하기 시작했죠. 그게 1969년 7월 20일 달 착륙으로 시작을 하게 된 일입니다. 역사를 끝장낼 수 있다. 핵전쟁 하면 역사를 끝장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구 밖의 세계를 들여다본다. 이 두 가지는 예전엔 다 신의 영역이었죠. 근데 이젠 인류의 역사를 끝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지구 밖으로 나아가는 능력, 이걸 인류가 가지게 됐습니다. 둘 다 신의 영역이었던 것을 사피엔스가 이제 넘보게 됐다라는 거죠. 이것뿐이 아니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은 과학의 발전 덕분에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게 됐죠. 그리고 더 오래 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본능이죠. 음, 이런 본능을 대표적으로 나타내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길가메시 프로젝트인데, 길가메시는 죽음을 없애버리려고 했다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영웅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따서 길가메시 프로젝트라고 부르는데, 한마디로 영생을 시도하는 거죠. 영생을 누리고자 하는 거, 이것도 신의 영역인 거죠. 저자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벌써부터 사례들이 성공을 전망하게 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게 늙지 않는 동물이 발견됐어요. 아프리카에 사는 벌거숭이 두더지 쥐, 아마 사진으로 본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건 캘리코가 발견했죠. 캘리코라는 회사인데 구글이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회사예요. 이 캘리코의 목표는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합니다.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네, 이건 생명공학적으로는 신인류가 등장하는 걸 뜻한다 라고 하죠. 그 신인류는 우리의 현재 생물학적 특징과는 많이 달라질 거라고 이 저자는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사이보그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달리 말하자면 사피엔스가 사라지는 시점이 언젠가는 오게 될 것이고, 영생을 누리는 신인류가 사피엔스를 대신해서 이 지구상에서 살아갈 날이 언젠가는 오게 된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면 그 영생을 누리는 신인류는 과연 행복할 것인가? 네, 이 질문을 다시 할 수 있잖아요. 그 답은 물론 또 아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저자는 말합니다. 인간의 감정과 욕구라는 거, 이건 과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신인류는 또 다른 욕망의 대상을 찾아낼 것이고, 경쟁을 거쳐서 이길 것이고, 그러고 나선 또 다른 욕망의 대상을 찾을 것이고, 네, 이런 사이클을 계속해서 돌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행복의 총량이라는 게 높아질 수 있겠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이 책을 보면서 깊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농업혁명이었습니다. 이 책을 보면 그래요. 농업혁명 이전엔 사람들은 그냥 사냥을 했죠. 그리고 식물을 채집했습니다. 배고프면 사냥하고 채집하고, 배가 부르면 쉬었죠. 그리고 잠잤습니다. 그야말로 까르페 디엠을 했던 거죠. 오늘을 즐겨라, 현재를 즐겨라, 그러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사피엔스는 농업을 시작합니다. 밀을 재배한 거죠. 그리고 가축을 키웁니다. 양을 키웠다고 해요. 그게 기원전 9000년경입니다. 이게 농업혁명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이 책은 그 이전과 이후의 사피엔스의 생활상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농업혁명으로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식량의 총량은 늘어난 게 사실이다 라고 저자는 말하죠. 그럼 그만큼 인간은 여유로워졌느냐, 그만큼 인간은 행복해졌느냐 라는 질문이 생기는데, 앞서 이야기했지만 그건 아니다 라고 저자는 말하죠. 농부는 수렵 채집인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했고, 그런데 농부의 식사는 수렵 채집인의 식사에 비해서 훨씬 더 열악해졌다 라고 저자는 설명해요. 농업혁명은 역사상 최대의 사기다 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죠. 일을 더 열심히 해야 했다? 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밀을 키우는 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죠. 밀농사가 어렵습니다. 밀은 바위나 자갈이 있으면 잘 자라지 못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밭을 고르는 일을 항상 해야 했던 거죠. 또한 밀은 잡초가 있으면 잘 자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잡초를 또 항상 뽑아줘야 했던 거죠. 이것뿐입니까? 물도 줘야 되고요. 거름도 줘야 되고요.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먹거리는 더 좋아졌느냐?
네, 이것도 아니죠. 예전엔 사냥을 해서 고기를 먹었습니다. 단백질을 확보했던 거죠. 그리고 온갖 식물을 채집해서 먹었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을 확보했죠. 골고루 먹었던 겁니다. 근데 농업혁명 이후엔 사피엔스는 이 밀을 포함한 곡류를 주로 먹게 되죠. 물론 가축을 키웠으니까 단백질은 흡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밀을 먹으니까 탄수화물도 확보할 수 있었죠. 그런데 미네랄과 비타민은 식단에서 섭취할 수 없었죠. 굳이 식물을 채집해서 먹지 않는 한 미네랄과 비타민은 식단에서 없었던 겁니다. 예전보다 영양 섭취가 고르지 못한 환경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전염병에 취약한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이야기도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이 영상에서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게다가 예전엔 수렵 채집을 할 땐 먹을거리가 수십 종에 달했죠. 네, 그래서 굳이 식량을 저장하지 않더라도 인류는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사슴이 없어지면 다른 동물을 사냥하면 됐던 거고요. 또 평소에 먹던 채집해서 먹던 식물이 사라지게 되면 좀 이동을 해서 다른 식물을 찾아서 먹으면 됐다는 거죠. 근데 농사는 이게 불가능해지죠. 특히 농사는 날씨가 안 좋으면 그냥 망합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좋을 때 농사를 열심히 지어야 됐고, 그렇게 해서 나온 식량을 평소에 저장을 해둬야 되는 거죠. 비축을 해둬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항상 평소에도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겁니다. 예전과는 생활이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인구는 왜 늘어났느냐? 네, 이것도 재미있어요. 수렵 채집을 할 땐 항상 이동을 하죠. 이동을 할 땐 아이들과 신생아들은 따라다니기가 힘들고 어른들은 데리고 다니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신생아의 숫자를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밀농사를 짓고 정착을 하게 되면서 이게 확 바뀝니다. 여성들이 매년 임신을 해도 괜찮은 여건이 마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고 먹을 입이 많아지니까 농사를 더 열심히 지어야 되고, 네, 그래서 더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게다가 생산한 식량을 관리해야 하고요. 또 누군가가 이걸 훔쳐갈 수 있잖아요. 옆마을에서 이 식량을 탐내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걸 또 누군가는 막아야 했을 거잖아요. 지켜야 했던 거죠. 그래서 관리자와 지배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계급이 생기는 거죠. 이건 달리 말하면 불평등이 시작된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바탕 위에서 제국이 등장합니다. 제국. 이 제국들은 식민지를 찾게 되죠. 국제 무역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런 환경이 쭉 이어져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국제사회가 만들어진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은 더 행복해졌느냐? 같은 질문을 또 하게 되는데, 물론 그 답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을 더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인간은 더 탐욕스러워졌죠. 네, 대표적인 사례가 노예무역과 식민지배입니다. 네, 인간이 인간에게 했던 그 못된 짓들, 이런 거 보면 지구상의 행복의 총합은 과연 높아졌을까?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더 행복해졌느냐?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답할 수 있는 거죠. 네, 인간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농업혁명이 대표적인 사례였죠. 더 행복해지고 싶다는 건 욕망입니다. 욕망. 사실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린을 다 제거한 것도 욕망 때문이었죠. 다 내 걸로 만들 거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건 다 내 거야. 이거보다 큰 욕망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좀 더 안정적으로 살아보겠다라는 욕망이 바로 농업혁명을
일으킨 거죠. 이건 저자의 생각대로 완전히 바보짓이었던 겁니다. 욕망에 눈이 멀어서 일은 더 하면서도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수렁텅이에 빠지게 되죠. 이건 오늘날까지 이어집니다. 그 수렁텅이는 바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기근과 전염병 그리고 전쟁, 이건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지적한 것처럼 마침내 약간의 실질적인 진보를 이룩했다. 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덕분에 환경은 더 파괴됐죠. 게다가 소나 돼지, 닭 같은 우리가 키우는 가축들, 이 가축들의 삶의 질은 정말 형편없이 돼버렸습니다. 이 책에는 자세히 나오는 내용인데 짧게 언급을 하면, 우리는 소를 먹기 위해 키우죠.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놔두면 20년은 살 애들을 서너 달 키운 다음에 잡아 먹어버립니다. 네, 가둬서 키우고 거세를 하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죠. 짐승들을 상대로요. 그러니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 이 전체 행복의 총합은 결코 높아질 수 없는 여건인 거죠. 게다가 인간의 삶은 더 좋아졌느냐? 네, 이것도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죠. 더 일해야 하는 상황이고 자본주의 시스템을 굴리는 톱니바퀴 부속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거죠. 행복하지 않으니까 더 욕망하게 되는 거죠. 과학혁명을 통해서 이제는 그 욕망이 영생을 누리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걸 이 책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의 한계를 점차 초월해 가려고 인간이 노력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사피엔스는 자연 선택의 법칙을 깨버리고 그것을 지적 설계 법칙으로 대체하려 하고 있다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화가 있었죠. 자연 선택의 법칙. 진화가 아니라 이젠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뭔가 예전엔 없었던 걸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녹색 형광 토끼를 들 수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신 분들 많으시죠. 토끼 몸에서 형광빛이 나도록 만든 거예요. 끔찍하죠. 네, 끔찍합니다. 또 생쥐의 등에서 소의 연골 조직으로 만들어진 귀가 자라도록 했습니다.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이렇게 한 거죠. 이것도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바로 지적 설계입니다. 지적인 창조자가 설계한 생명체, 네, 그런 생명체가 나타날 수 있는 시대를 이제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거죠. 이 지적 설계를 통한 초인간 또는 신인류, 이름이 그게 뭐가 됐든 간에요, 영생을 누리는 어떤 존재가 이제 지구상에 나타나게 될 거다라는 게 저자의 전망이에요. 이건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특이점이 될 것이다 라고 저자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미 특이점을 한번 겪었죠. 빅뱅입니다. 빅뱅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진 거죠. 바로 이런 특이점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새로운 특이점. 이 새로운 특이점은 우리 세계에 의미를 부였던 모든 개념들, 그러니까 나, 너, 남자, 여자, 사랑, 미움, 이런 게 완전히 무관해지는 지점이 될 거다라고 저자는 말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특이점이 아주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저자는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진정한 질문은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가, 이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싶은가, 이 질문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가, 이거는 이미 그 답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영생을 바라는 존재, 신인류, 이게 우리가 바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질문은 우리의 욕망과 관련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또 뭘 원하게 될 것인가, 이게 제대로 된 질문이고, 그게 바로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싶은가 라는 질문이라는 거죠.
저자의 말처럼 정말 섬뜩해집니다. 네,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다라는 걸 함축하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우리의 지구와 인류의 긴 역사를 되돌아볼 때 사피엔스만큼 욕망에 가득 찬 존재는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욕망이 수많은 생명을 죽였고 환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욕망은 여전히 크고 앞으로 또 뭘 욕망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무섭습니다. 섬뜩합니다. 네, 인간은 정말 바보 같은 존재다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새로운 걸 욕망하고 그걸 이루어내는 힘을 인간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힘으로 얻어낸 걸 모두가 행복해지는데 쓸 줄을 모르는 거죠. 인간은 그저 욕망할 뿐이고 그 욕망을 통해 이루어낸 성취를, 그 성과물을 인류 전체가 행복해지는데 쓸 줄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보 같은 거죠. 뭐하러 사냐?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저 욕망하고 그 대상을 성취하고 또다시 다른 대상을 욕망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라는 거죠. 이러려고 사는 건 아닐 텐데 말이죠. 네, 진짜 머리가 복잡해지게 만드는 책이었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매일같이 명상을 한다고 해요.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그게 이해가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피엔스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런 큰 질문을, 이런 큰 화두를 머리에 담고 사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명상을 안 할 수 없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로 그 명상 덕분에 사피엔스라는 훌륭한 책이 나온 거고요. 이 책이 나온 덕분에 우리는 하라리라는 아주 훌륭한 석학의 고민에 어느 정도 다가갈 수 있었다. 저 같은 평범한 독자도 하라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민을 어느 정도 공유할 수 있게 됐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없겠죠. 그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그에 대한 성찰을 우리가 어느 정도 공유했다는 것만으로도 이 책이 갖고 있는 의무는 다했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